궁합이라고 하는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궁합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언제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딱 한마디만 대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네, 안녕하십니까. 음악평론가이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강헌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연애라든지 또 연인은 온 우주와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개념이겠죠. 물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은 많지만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찾는 경우가 이 남자하고 제가 맞을까요? 잘 될까요? 이런 것을 금해하는 궁합이라고 하는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의미의 명리학에서 궁합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자신이 궁금해하는 답은 명리학에서 얻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그동안 나쁜 남자 혹은 여자들만 만났는데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제 궁합 비전에 많은 질문이거든요. 언제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딱 한마디만 대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주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고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옆에 많이 모일 것이고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내 파트너만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인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사귀고 있는 사람, 그 관계가 궁금한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우리 둘이 궁합이 잘 맞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사주를 볼 필요 없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안 맞죠, 둘이. 이미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제3자에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 관계를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정말 좋아서 미치겠는데 너무너무 행복한데 뭐하러 우리 둘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남한테 물어봅니까? 그렇다면 명리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질문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정말 이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걸 좀 더 조심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또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줄에 있는 것들을 또 이제 보게 되는데 꼭 하는 얘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연애는 낭만이었을지 몰라도 결혼은 비즈니스다. 여기 신랑 신부는 비즈니스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비즈니스의 본질은 윈윈이다. 비즈니스는 두 상대자가 모두가 다 이익을 보는 게 비즈니스의 목적이다. 만약에 나하고 너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나는만 이익 보고 상대방은 계속 손해를 본다면 이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겠는가? 절대 안 하겠죠. 결혼도 저는 똑같다.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만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나도 저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내 삶보다 더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결혼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퀄리티가 낮은 그런 삶이 된다면 그것은 실패한 비즈니스다. 궁합에 대해서 내가 저 남자랑 혹은 저 여자랑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라는 질문은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윈윈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바꿔야 된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명리학이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맞지 않은데도요. 훌륭하게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거쳐서 출산하고 또 가족을 잘 위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서로의 기운이 강하게 부딪히는 사주라서 이걸 분명히 한 집안에 살면 정말 3, 4년을 견디지 못하고 충돌할 게 분명한데요. 한 사람의 직장이 멀리 있는 겁니다. 주말 부부, 기러기 부부. 만날 수 있는 게 주말 하루 이틀이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런 물리적으로 떨어진 거리가 이 두 사람의 결속력을 시간이 지나서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똑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늘 사사건건 치고받고 할 것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상쇄되고 각자의 사회적인 성장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가정의 풍요로움이 만들어지는 그런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나한테 꼭 맞는 사주, 가족을 이렇게 좋은 사주 이런 것이 있다라는 환상을 버리시고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중을 해줘야지. 아, 저 사람은 그냥 아침을 평소에 안 먹고 살았고 앞으로도 안 먹고 살 거니까 그럼 내가 홀태서해서 내가 먹고 치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기껏 차려놨더니 왜 안 먹는 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뭐 싸우자는 얘기밖에는 더 안 되는 거죠. MBTI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집안에만 있었던 여성들이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될 때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커리어가 없잖아요. 이 가사와 육아만 했기 때문에. 어떤 직무에 배치를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 사회활동하는 경험이 있으면 그게 입각해서 하겠는데 지금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고 그 자리를 이제 많은 여성 노동자로 채워야 되는데 이 적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개발된 거거든요. 적성 판단의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MBTI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간편함과 효율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많은 기업들이 자기 사원들의 적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MBTI 시스템을 많이 응용을 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MBTI는 16개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사람을 이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너무 표본이 너무 적다는 거. 명리학에 있어서의 인간의 분류는 51만 4,800까지 있네요. 그럼 사실 우리가 옛날에 혈액형으로 사람을 뭐 A형하고 O형이 맞고 안 맞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것에 조금 발전된 버전을 본 거예요. 그다음에 혈액형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특성이에요. 근데 MBTI는 자가진단법에 의해서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MBTI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즉 내가 이 설문에 대답하는 그 답이 진짜 나인지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나인지 그 경계가 굉장히 불확실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자기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좀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한 답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 진단 방식에 있어서의 유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도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또 이 사람과 저 사람 간의 커플의 관계를 판단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가장 최적의 상대가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데 그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특히 이성 간의 만남은 호감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 호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직관적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미 그런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끝나는 걸 우리는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그냥 썸을 탔다, 뭐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발전하는 관계가 되면 이제 연인 관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단계부터는 이 사람이 나한테 가장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고 거기에 맞게 내가 노력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나한테 최적의 짝을 어떻게 찾아 나선다라는 겁니까? 그거 하다가 우리의 짧은 인생이 다 끝날 텐데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비생산적인 기대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발전시키고 건설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대목에서 저는 명리학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은 남녀 간의 문제보다 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갈등이 생기면 헤어지면 남이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진다는 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또 상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런 부모 자식 간의 문제입니다. 이제 사실 옛날 고전에서도 그런 게 이제 타향 발복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주들은 타향에 나가서야 발복한다. 부모와 가문을 틀었어야 성공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웃고 넘길 것이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 합니다. 최악의 엄마와 아들의 커플은 금의 기운이 강한 엄마와 목의 기운이 강한 아들과의 커플이다. 이제 이 금의 기운의 엄마들은 딱 눈에 보이게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룰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다 잔소리입니다. 근데 이 목의 기운이 강한 아이는 자유를 좋아하고 자신의 룰대로 살고 싶어 하고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가 사사건건 이렇게 개입하게 되면 아들에게 엄마는 매일매일 잔소리를 갖다 그냥 끝도 없이 퍼붓는 악마인 거죠. 이런 관계들은 빨리 떼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신강한 사주, 신약한 사주 이렇게 크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뭐 튼튼하고 약한 사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신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아와 세계의 관계에서 자아가 우위인 사주를 말합니다. 신약한 사주는 자아와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세계가 우위인 사람을 말합니다. 신강한 사람은 주체적이고 자기 주도적입니다. 나의 룰은 내가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존심이 강합니다. 신약한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를 좀 봅니다. 그 룰 있으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신강한 사람이 아니고 신약한 사람. 다른 사람의 보는 시선이 중요하니까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받을수록 더 자기가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신강한 자식에게 왜 옆집에는 저런데 너는 왜 이래?라고 강요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폭력입니다. 그 자체의 독립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속에서 막 정말 막 용암이 끓더라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쪽 신령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과정 단계에서의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엄마가 우리 아들은 네가 알아서 다 잘하겠거니 하면 서운해합니다. 막 좀 물어봐주고 이번에 시험 참 잘 쳤더라 뭐 이렇게 인정도 해주고 요즘 어떻게 공부하고 있니 뭐 친구들 사이 났더니 이런 걸 막 물어봐주기를 바라는데 엄마가 알아서 다 잘하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무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다른 거죠. 그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내 자식은 내가 잘 안다라는 착각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에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그 부모예요. 사랑하는 만큼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바라볼 줄 아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런 훈련의 명령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뭐든지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도 그것을 맹신하면 그것은 이제 폭력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학문이라도 이 학문만이 이 이론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것 또한 폭력입니다. 시간과 돈이 있는 분한테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자꾸 쇼핑하듯이 그러니까 보러 다니지 말고 차라리 그 돈과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시라고. 명리학을 공부를 해서 사실 우리 매일매일 선택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뭔가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다 물어보고 다닐 겁니까? 그다음에 또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도 매일매일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 것인가를 하는데 차라리 그 돈의 반만 써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은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마치 이것만 알면 남자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등 낚시성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근데 명리학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온 학문입니다. 몇 가지의 엉성한 어떤 개념만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스마트폰의 어떤 앱처럼 생년월일만 집어넣으면 답이 튀어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인생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석사, 박사 과정을 해야만큼 어마어마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기도 힘들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삶에 필요한 정도라면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한 1년 정도 공부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 붓글씨나 꽃꽂이를 배우는데 정도의 시간이면 그런 정도의 이해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문을 나는 하도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요. 22개의 한자만 알면 돼요. 명리학은.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 알파벳도 26개인가 그런데 22개를 몰라가지고 못한다는 건 그런 핑계죠. 그래서 한문 몰라도 상관없고요. 대학교 때 교양과정 수업을 듣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해보면 훨씬 좀 삶을 살아가는데 좀 든든한 어떤 무기를 하나 장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굉장히 힘든 시간 하는 것을 자각했다면 꼭 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몸의 무게 중심을 맞추는 겁니다. 뭘 해도 안 되고 어려워졌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봉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 주변의 조건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 그
어떤 해법도 배작이 무효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힘든 시기일 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먹는 것도 부실하게 먹고 몸도 함부로 굴리고 극심한 우울증이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이제 멘탈 피지컬 상의 일을 발생시거든요. 이럴 때 많이 사람 몸이 상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예 뭔가 정신이 상해버리면 자기한테 이제 드디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나 타이밍이 와도 내가 이미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짱 꽉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돈이 안 들게 운동하고 자신의 멘탈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어떤 경우에도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게 뭐냐면요, 청소년이면 공부일 것이고요, 성인이면요 돈을 버는 노동입니다. 그건 지금 상황이 좋건 아니건 내가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이 세상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라는 가장 물질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힘드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고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인이면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에 100만이라도 벌 수 있게 나가서 알바를 하세요. 꾸준히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그 학생이라면 아니 내가 지금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지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멀쩡한지도 모르고 상관없다. 뭐라도 공부해라 그냥. 너는 지금 그걸 할 때니까. 그 나이에서 꼭 해야 되는 공통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최소한의 네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 조건을 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걸 지키는 속에서 내가 또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 새로운 극복에 어떤 힘을 얻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먹고 방황하고 한다고 해서 그 답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한다. 저는 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어떤 집에서 한 10년이 넘도록 살면서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다 잘 안 되고 꼬이고 아프고 하는데도 그 집에서 그냥 미련하게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튀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안 좋은 기운 속에서 그냥 퍼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이사해야 합니다. 근데 이사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여 죽는다고, 이거 피해가 온 곳이 더 나쁜 곳이면 어떻게 해요? 풍수적인 것을 한정해서 본다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개운할 수 있는 길은 수없이 많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관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리고 보통 보면 현관에 뭐 식구들 많으면 막 신발들이 막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신발들 다 갖다 버리고 안방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관은 모든 기운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관문이거든요. 그 관문을, 기운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이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운을 바꾸는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특히 이제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풍수적으로 좋지 않아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방에 있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죽은 시체라가 우리 집에 미라가 내 방에 있다면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죠, 아주.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매력적으로 사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운의 방방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자기 주변의 공간의 기운을 바꾸면 됩니다. 아까워도 자기가 쓰지 않고 앞으로도 쓸 가능성이 없는 이미 죽은 것들을 과감하게 당근에다 팔든지 버리든지 누구한테 주든지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어떤 기운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